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내가 치킨집 하는데 길 건너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네. 좀 줄어들면 좋겠다. 아닙니다. 시장이 더 작아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 질문인데 이번에 아베가 산탄총 두 발을 네. 맞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국가고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그 양대 산맥이 이제 일본이 그 중 하나인데 네. 사실 일본의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그렇죠. 받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번 아베 그렇게 됐으면 사실 정권을 항상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잖아요. 항상. 예. 그러면 그 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될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경제 상황에서 그때도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걸 다행인지 뭔지 그 판단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일본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 방식이 가능하냐면요. 부동산이지만 전체 재테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극심한 침체기가 생기면 산업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조만간 좋은 기회가 하나 또 생기는 건데 우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기업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1등, 10등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양극화 뚜렷하다? 그거 비슷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10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시가총액. 네, 전부 다 독과점 기업이에요.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남이 덤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시총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언제 생기고 언제 약진하느냐? 다 지금 같은 엄혹한 위기 시절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전에 자동차 회사 근 10개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IMF 외환위기라는 혹한기 대부분 못 견디고 매각하고 철수하고 파산하고 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쌍용차 얘기는 죄송하지만. 바로 이런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업계에서 1등부터 10등이 있다가 이 위기 속에서 다 6, 7, 8, 9는 파산하거나 위에서 사요. 그러고 나면 이 위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회사가 압도적인 다 가져가는 다 거예요. 바로 독과점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회사가 시장에 미치는 지배력과 시장에서 보이는 위상이 달라지고 그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우리가 그 기회를 노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일본에게 소재, 부품, 기계 장치를 받아다가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중국에 주면 중국이 완성품 만들어서 파는 이 맥락이었는데 일본 경제가 만약에 이번엔 정말 어려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당했던 걸 할 수 있죠. 일본의 소재, 부품, 기계장치 중에서 정말 좋은 회사들 인수를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들을 거꾸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뭔가 뭐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하면 훨씬 더 치고 나가고 그런 건 잘 지켜보면 또 주식 투자에 좋은 기회가 생기죠. 맞아요. 요즘 다 기업들이 다 그래요. 뭐 다 비슷한 기업들을 경쟁사를 그냥 사버리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배달 업계도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미 다 하나거든요. 그럼요.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 주말에 숙소 잡으려고 앱 깔았더니 그것도 다른 앱인 줄 알았더니 한 회사더라고요. 네. 아, 참. 옛날에 우리 그 배달하면은 그런 적 있거든요. 배달하면은 분명히 이거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간판을 지나가다 충격적인 거 봤는데 다 전화번호가 같은데 전화번호만 다르고 한 군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거 조만간 여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직방 TV, 다땡, 뭐 부동 11, 뭐 다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직방에서 산 이 약간 프로테크가 몇 개가 있어요. 오, 이미 사서 벌써. 먹어서 많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참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생긴다는 거를 또 합니다. 우리나라 또 건설사도 아까 IMF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건설만 하는 메인 회사들이 정통성 있는 건설 회사가 다 망하고 다 이제 하청업계로 시스템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형 브랜드들이 다 건설계를 장악했던 시즌이 IMF 때문에 왔었죠. 그것도 보니까 와 진짜
역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국이고. 항상 이때도 기회는 있다. 네.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또 그거네. 우리 또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저출산. 저출산. 이거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문제고. 문제죠. 사실 근데 아직까지 후진국은 많이 나요. 거기는 많이 나요. 맞아요. 심각한. 맞습니다. 많이 나요. 유독 심각한. 거기는 덜 낳아야 될 정도로 많이 낳고 있고. 왜냐면 부양이 안 되니까 애들을. 근데 우리는 부양이 충분한데도 안 낳고 있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찝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는 받게 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도요. 하다못해 100만 원 언저리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인구가 5천만 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량 생산이거든요. 네. 그래도 한국의 내수 시장이 5천만 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책상, 이 커피 이런 걸 벌크로 사와서 벌크로 제공하니까 이 단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비싼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요. 맞아요. 네,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다 내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서 주다 보니 물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사람 숫자는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내가 치킨집 하는데 길 건너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좀 줄어들면 좋겠다. 아닙니다. 시장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 저출산 기조를 어떻게든 깨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없다. 어두운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없는 거예요. 진짜 제일 큰 걱정입니다. 어떤 정책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통일 얘기하세요. 근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저출산율이 먼저 진행된 게 북한이에요. 이게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공산국가가 민주국가보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주의 국가들보다 저출산이 먼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배급이라는 건 쪽수가 더 작아야 더 나눌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급격하게 저출산을 먼저 진입했고요. 대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제일 인구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샘플이었는데 비슷한 문화권에 비슷한 종교에 비슷한 언어 쓰고 있는 같은 선상에 출발했는데 딱 한 나라만 공산이었죠. 쿠바. 그런데 쿠바만 저출산이고 나머지는 다 그나마 저출산이 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공산진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다자녀는 아닙니다. 북한이 다자녀를 하는데 성공한 전략은 정말 파괴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자녀를 둘 이상 두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공산당 당원권을 박탈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말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디펜스가 된 거지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서울에도 이미 이건 동네를 말씀드리면 또 괜히 그 동네 사시는 분 집값 떨어지는데 제가 기여하면 안 되니까 모 구에서 D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D 초등학교에 올해 초에 신입생 1학년 전원이 전부 다문화였어요.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지면 우리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미 다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미지로 보는지 그 교장 선생님이 벌써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민은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대안이 아닌 것 같고요. 일본도 우리랑 기질이 비슷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1910년대 때 대규모 이민을 보냈던 일본 옛날 이제 자기네들 어떤 선조죠. 브라질의 청년들을 한 500만 명 가까이 이민을 보냈거든요. 누적 다 하면. 거기 브라질, 일본계 3세들이라도 받아보자.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것도 융합이 안 돼요. 벌써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하여튼 그런 거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아요. 이게 인구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고 아까도 통일 얘기 나왔지만 통일하면 통일에 대한 비용도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애 때문에 그게 사실 저는 어렵다고 저는 통일이 솔직히 이미 타이밍이 저는 판단해요. 저는 10년 내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분리국가, 철저하게 분리국가라고 이미 문화가 50년이면 문화가 바뀌어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 출생 있잖아요. 네네. 내년부터 출생한 사람 1년에 70만 원씩 이제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육비를 좀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좀 많이 낫고 하지 않을까. 지금은 거주비에 깔리고 식비에 깔리게 생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근대화 이후에 첨단 시대로 돌입하고 나서 이제 10명의 노동력을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리면서 모든 수익들도 그 소수에게 몰리는 그 구조로 만들어져서 사실 교육에 대한 기회나 뭐 모든 것들, 먹는 것까지도 다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낳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동감되는 게 그게 이제 외국인들 많으면 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아니어도 집들이 되게 가려요. 그러니까 이 초품화라는 말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딱 아파트 단지만 모여있는 동네가 비싸요, 아파트 값이. 거기에 빌라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잖아요, 빌라 섹터가. 네. 그럼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디 살아 하면은 빌라촌도 빠져야 되고 LH도 빠져야 되고 막 다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 엄마들이. 그래서 그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1기 신도시급인데 강남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잠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그 단지 내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뭐 그런 데를 좀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실학부는 사실 잠실학부는 학원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유명해진 게 약간 거대화 그리고 안에 있는 밀집 효과 모여 살게 만드는 유대감 이게 좀 아파트 값을 많이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유명하신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 아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어요. 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재밌게 들었고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네. 여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로 또 네. 가셔야 된다고. 뭐 일이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안마를 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른 또 유명하신 분 모셔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브라더 놀란 부동산 놀부 부자정법 박병찬. 그리고 박정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